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사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사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사문학이라는 것은 일단 서구에서 이 근대소설 이전의 허구적 서사 산문이 신화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시, 로망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소설의 발생은 신화가 서사시로 가고 서사시에서 로망스, 이게 근대소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구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라든가 이제 우리의 그 민족의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서사시의 전통이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화를 갖다가 그다음에 전설 민담, 그래서 다시 고소설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근대 소설로 넘어가는, 그렇죠? 고소설과 근대 소설 사이에는 신소설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전통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48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첫째 줄, 서구에서는 근대소설 이전의 허구적 서사문학으로 신화, 서사시, 로망스 등을 드는데, 로망스라는 것은 약간 기사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사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연애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돈키호테 같은 거, 세르반테스의 이런 게 대표적인 로망스죠. 그래서 근대소설, 우리 민족의 경우는 서사시의 전통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화를 잇는 장르로서 전설과 민담,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 고소설, 근대소설로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좀 건너뛰고요. 자, 49쪽에 49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험적인 서사와 허구적 서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경험적 서사 49쪽입니다. 49페이지. 49쪽에 이제 도표가 나오죠. 도표를 보면 여기 지금 그 경험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가 있는데, 경험적인 서사, 허구적인 서사. 이 경험적 서사에는 이제 모방적 충동과 역사적 충동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안 바뀌어 있으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모방적 충동이 그 밑에 현재 환경적 진실성, 사회학적, 심리학적 경향, 플롯 부재, 인생의 단면, 자서전, 인물 묘사. 이거고요. 역사적 충동이 실제 사실, 여기 실제적 사실 동그라미 주세요. 인과성, 그리고 전기문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허구적인 서사에서는 다시 그런 그 낭만적인 요소와 교훈적 요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낭만적 요소는 관념적 사랑, 사랑과 감정 중시.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웅변술이라는 뜻이에요. 웅변술. 영어로는 이제 이걸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수사학적인 이야기, 중세 로망스 같은 거. 그 다음에 교훈적인 요소에는 지적이고 도덕적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화와 풍자 문학인데, 우화라는 것은 동물을 의인화하는 거고, 풍자죠, 풍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50페이지 넘기시면 나오죠. 첫째 줄에 이렇게 보면 소설은 인류가 지닌 근본적인 욕구 두 가지가 결합해서 발생한 것이다.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소설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현실적 삶을 이해하고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런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아름답고 도덕적인 이상향을 찾으려고 하는 게 허구적인 욕구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근대 소설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전의 중세 로망스에 대한 도전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중세 로망스는 낭만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 로망스란 단어가 이제 원래 로망스인데 요즘은 이제 로맨스란 말을 많이 쓰죠. 낭만 이런 의미를 쓰죠. 뭐 로맨틱하다. 그럼 낭만적인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 계급의 모험, 애정, 동경 어린 삶의 지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하나트가 나오죠. 거기 그 네 번째 단락을 볼게요. 50페이지 네 번째 단락 보면 이하나트는 소설의 발생이라는 책에서 근대에 들어와 새로운 소설 장르가 출현한 배경. 자, 봉건제도의 붕괴와 거기 밑줄 칠까요? 네 번째 단락 둘째 줄 끝에 봉건제도의 붕괴와 산업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라 나타난 개인주의가 소설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럼 봉건제도, 그다음에 산업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봉건제도와 산업화가 독자들을 변화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본주의에 의해서 51쪽에 첫째 줄 나오죠. 개인의 욕망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쪽의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51쪽입니다. 51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근대가 시작돼서 이제 그 허구적인 서사 이런데 경험적인 사실 이야기했고 거기 세 번째 줄에 루카치가 나오죠. 소설의 이론에서 서사시와 소설을 구분하면서 서사시 여기도 밑줄 치세요. 서사시가 그 자체로 완결된 삶의 총체성을 형성한다면 소설은 숨겨진 총체성을 찾아서 형성한다. 완결된 삶의 둘 다 총체성인데 토텔러티죠. 그런데 그 우리가 서사시는 완결된 삶의 총체성, 소설은 숨겨진 총체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카치는 서사시가 개인과 전체가 화합을 이루는 총체성이 지배하던 시대의 산물인 반면 소설은 형이상학적 고향이 깨어진 시대에 고독한 영혼이 되어버린 개인의 총체성, 본래의 정신적 고향과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여정.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성배 탐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The Quest of Holy Grail. 홀리그레이 성배거든요. 신성한 잔. 이런 주제가 이제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뭐 존재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정체성의 문제가 후에마이잖아요. 자, 허구적 서사 문학의 유형을 보면 51쪽 마지막 줄 나오죠. 문학은 서정 양식, 서사 양식, 극 양식으로 나눈 다음에 소설은 서사 양식의 하위 장르다. 그렇죠? 서사 양식이 이제 나중에 소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소설의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소설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여러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나 주제나 기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셋째 줄 나오죠.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범죄 소설, 농촌 소설, 도시 소설 이렇게 될 수 있고 풍자 소설, 아이러니 소설, 기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풍자 소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를 들자면 최만식 같은 작가가 대표적인 풍자 소설이죠. 그렇죠. 뭐 김유정 같은 경우는 해학이죠. 해학적인데 골개미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죠. 해학 플러스 풍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작가가 창작하는 의도, 작가 정신을 기준으로 해서 소설의 유형도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 소설과 대중 소설 그 밑에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지 않은데 예술적인 목적 거기 네 번째 달 셋째 줄 나오죠. 예술적인 목적만을 위해 창작한 작품이 본격 소설이고 밑줄 치세요. 대중적인 흥미에 초점을 맞춘 게 대중소설이다. 그러니까 대중소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통속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소설은 가치 있고 대중소설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52쪽. 대중소설에서 오랜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애정소설과 추리소설이죠. 그렇죠? 이 추리소설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인기가 많죠. 뭐, 궤도 루팡이라든가 그런 그 추리소설 또 그 에가사 크리스티의 뭐 나일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추리 소설에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F, 그러니까 공상 과학 소설, 판타지 소설. 이 판타지 같은 경우가 일종의 환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환상. 그래서 이 우리 해리포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판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 텍스트라는 것은 이제 독자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글을 실었을 때 독자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독자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뀌어가는 이런 걸 또 하이퍼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천이 된다는 것이고요. 53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소설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장편, 중편, 단편, 장편이 있어요. 이 장편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장편 소설은 길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장편 소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길장자의 장편 소설이 있고 또 하나는 손바닥 장자의 장편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긴 소설이라는 뜻이고 이건 짧은 걸 이제 우리가 꽁트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편 소설은 이게 입엽자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짧은 것을 옆편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대하 소설은 이제 아주 긴 흐름의 소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일정한 길이를 가져야 된다면서 너무 크거나 작은 것은 아름답지 않다. 그리고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미적 기능이 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54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54페이지 가보면 두 번째 단락에 작품의 길이는 아무렇게나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시작에서 끝으로 이어지는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정한 길이가 중요하다. 미적으로 효율적인 길이. 이런 걸 잘 고민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단락에 보면 작가가 소설을 창작할 때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외적 요인, 또 출판사의 상품화에 따른 뭐 요구, 원고료 뭐 여러 가지가 작용하지만 거기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 단락 셋째 줄에 작가가 자신의 미적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마지막 단락이 있죠. 작가가 자신의 미적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장편을 쓸지 중편을 쓸지 단편을 쓸지 꽁트를 쓸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장의 마지막 파트인 서사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